정부 정책과 함께 바뀔 것들을 본다. 제가 말씀드린 게 증권사, 지주사 많이 올랐어요 지금요. 정책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약간 좀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은 그래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좀 사고 치던 회사들이 사고를 이제 못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가치를 받아가기 시작하겠죠. 증권사는 시장이 강할 때 증권주 사는 거 맞아요. 신용이 늘면 늘수록 이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회사들은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한국 시장이 레벨업 되면 기회는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도 되는지 얼마까지 오를지 참 많이 궁금해하시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망부터 대장주 전략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섹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요? 저를 처음 영광입니다. 저는 레몬리서치의 대표 김민수입니다. 아마 여기저기서 정보방송이나 아니면 또 그 고정으로 나가는 뭐 TV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좀 쑥스럽고요. 그런 쪽에서 그냥 주식 좀 하는 트레이더인데 이거 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주식시장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보시는 국내 주식시장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시장 그냥 불장, 네, 좋은 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000선까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의 분위기랑 다른 3,000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3,000포인트 들어온 지가 코로나19 때 그때 이제 강하게 들어오다가 지금 또 한참 좀 쉬다가 한 지금 5년 만에 다시 이제 들어오는 3,000포인트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비슷한 거는 일단 돈에 대한 기대감이죠. 유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죠.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또 유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들썩들썩거리는 게 저희 채널에서도 부동산 얘기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다들 부동산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성격을 딱 보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부동산이 좋긴 좋은데 유동성으로 인해서 근데 부동산을 막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규제를 좀 하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가는 돈들은 지금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는 투기란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다음에 건전한 자본주의의 방향 쪽으로 들어온다. 뭐가 건전인지 불건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그게 좀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물꼬를 틀어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영향을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그게 변화가 들어오는 이제 첫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거 2020년도 코로나19 때는 일단 역경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확 푼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그랬었죠. 근데 저희 이번 시장은 그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너무 싸요. 너무 싸다 보니까 그 싼 분위기를 뭔가 바꾸기 위해서 또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가세되고 유동성까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예탁금을 보시게 되면은 한때 이제 2020년도 저희가 어디 나가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주식이나 해야지 그리고 주식 코인 그리고 뭐 넷플릭스 보다가 장 열리면은 주식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 거의 비슷하게 그때가 한 예탁금이 한 75조 정도까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 50조에서 55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 보니까 또 거의 자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한 70조가 이제 막 넘나들려고 하는 모습들로 보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아진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돈 들어왔다, 정부 정책이다 이 두 가지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원래 저희 대세 상승장은 그랬습니다. 항상 미국이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좋아져서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가고 중국도 같이 가고 그래서 우리 수출 잘 되고 뭐 이런 논리로 갔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외부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내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좀 이제 너무 저평가된 한국 시장이 이대로도 될 것이냐라는 쪽에서 거기서 나왔던 변화와 돈의 효과가 같이 결부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자금 흐름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거는 조금 좀 못 미쳐요. 그래요?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한국의 정책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니까 우리도 사야지라고 베팅이 솔직히 안 들어옵니다. 강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보는 데이터 쪽으로 수출 잘 되고 한국 시장의 경제 체력이 좋아지고 하는 쪽이 아니라 네.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인 모멘텀과 함께 좋아질 거야라고 베팅을 하는데 자신 있게 못 들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6월 말에서 그 어떤 시장 흐름들을 보시고 7월 달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반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하반기는 또 좋게 보면서 강하게 들어올 것이냐. 네. 이게 조금 좀 아직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 미지수인가요? 미지수 저 김민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런 네. 드립 썩은 드립 좀 던지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자신 있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시그널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외국인들 쪽에서 그만큼 눈높이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즉 정책적인 모멘텀이 저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거 지금 인터뷰를 보시는 때쯤이면은 이제 상법 개정과 함께 정부 정책들이 국회 통과돼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긴 할 텐데 그게 지금 과거에 일본이 밸류업 했다든가 그런 때 정도까지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라는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돼서 한국 시장이 이제 밸류업 할 정도로 충분히 어떤 정책적으로 좀 가세가 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수한다. 그래서 진짜 하루에 뭐 5천억 1조씩 매수한다.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그 아직까지 지금 눈치 보시다가 이제 3천선인데 다 늦은 거 아니야? 네. 노노노. 예. 이제 외국인들까지 가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변화가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보통 그렇죠. 지수가 3천선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로 뭐 외국인들 변화 들어오고 그들이 견인해서 한번 더 올라가서 뭐 4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치를 4천으로 바꿨어요. 네, 이제 드디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천에서 4천이면은 거의 1,000포인트니까 33%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뭐 지수만 베팅해도 30%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만 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못지 않은데요. 네, 그 우리 앵커님도 하나 이제 부동산 말고 주식 좀 하셔야죠. 예,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희가 3천, 4천, 5천까지 간다고 해도 중간에 조정이 한 번쯤 오지 않을까요? 뭐 조정은 장중에도 와요. 장중에도 뭐 저 고가 나서 막 아침에 신나고 막 계좌 우와 하고 있다가 오후장 가면 이제 좀 삐질삐질하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기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요즘엔 또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시간으로 거래되는 게 요즘엔 이제 12시간 거래됩니다. 예, 8시부터 8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분 컨트롤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좋다고 그래서 나 좀 돈 좀 버는구나라고 했다가 밥 먹고 딱 왔더니 고점 되면서 이렇게 계좌가 내려와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많이 안 좋죠. 안 좋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내일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만약에 또 그냥 정리했다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또 뺏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이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PBR 뭐 0.8배라고 하는 수준 저 밑에까지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 터지면 PBR 0.5배도 가고 0.6배도 가고 하는데 0.8배 밑에서 샀다가 PBR 1배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냥 파는 게 일반적인 한국 시장의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1배가 넘어갔습니다. 3천선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둘 것이냐라는 쪽과 만약에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남아 증시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증시 같은 경우 PBR가 자산 대비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한 1.3배, 1.5배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태국보다 인도네시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거기랑 비슷하게 근데 우리는 뭐 거기서 그거를 그 불합리한 어떤 대주주 간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성법 개정을 통해서 바꾼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제 올라와서 3천선이 한 배입니다. 그러면 동남아 국가 정도까지 1.4배, 1.5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50%가 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3천에서 50%면은 4,500. 그래서 자꾸 4천, 5천 한 얘기하는 게 그런 단순한 계산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나가고 정부가 딱 주도를 하게 되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도 몇 가지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말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에 불러주시면 확인이 돼. 전 그냥 정부에 이제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의견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만든 게 코스피 5천 위원회 TFT를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5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목표에 맞게 네. 가보자. 뭐 이런 쪽으로 봐야죠. 네. 엄청 긍정적이시네요. 아우 주식은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 예, 물론 계좌는 실망을 계속 주긴 하지만 예, 마인드는 긍정적으로. 네. 또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5년 전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네. 이 5년 전 시장과 현재 시장 유사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 장사라는 거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들인데 그때는 이제 약간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도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돈 줬어요. 네,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촉발하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무서웠었죠. 돈을 풀다 보니까 그 다음에 1, 2년 동안 싹 좋았는데 물가가 쫙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다가 바로 안 좋은 현상 이렇게 나온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도 거의 이제 지금 돈을 푼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또 물가를 자극할 텐데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와 지금까지의 차이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 그리고 또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래라고 하는 좀 개선의 의지 이게 더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 뭐가 유사할까요? 돈이 풀린 건 유사하죠. 나 돈이 풀린 거. 유동성 장세. 네. 예. 그거는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그럼 당시 약간 시장 흐름을 잘 탔던 전략 중에 지금도 유효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일단 이 정도면 많이 올랐겠지라고 하는 게 안 먹힙니다. 네, 돈을 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면은 많이 먹어서 수익 냈지라고 해서 나는 내가 주식해가지고 한 30% 짧은 시간에 수익 냈네라고 하는데 기다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주식하는 걸. 근데 다음 옆에 그래서 한 1, 2주 뒤에 갔더니 갑자기 부장님이 내가 오늘 쏠게. 나 오늘 50% 수익 났어. 그러면은 잠깐만 나도 주식하다가 수익은 났어요 나도. 네. 근데 그래서 점심 산다고 가서 먹는데 밥이 까끌까끌하고 맛이 없어요. 예. 조금만 나도 더 있었으면 50% 수익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게 포모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섹터고 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섹터 얘기는 많이 하겠네요. 예. 거기서 괜찮은 섹터 갖고 있고 좀 시장에서 부각받는 섹터다. 근데 잘 샀다. 그러면은 뭐 비중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맛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이 올랐는데 와이프가 집에 갔는데 아니면 남자친구가 갔는데 주식 좀 하는데 좀 돈 번 거에 대한 이런 그런 거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소고기 좀 먹자. 그러면서 그런 쪽에서 일단 약간 좀 정리를 좀 해야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줄였다가 다시 그래서 뭐 소고기 먹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현금 갖고 있다가 또 조정 나온다 그러면 또 사야 되겠죠.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유동성 장세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해야 되는데 많이 올랐다고 그냥 한번 다 팔면은 또 재미가 없을 거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식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항상 올라가면 빠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하는 게 인버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베팅하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왔으니까 이제 빠지겠네 하고 그런 거 베팅했다가 시장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너 주식 좀 하는데 요즘에 돈 좀 벌었겠다 야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인상만 쓰고 있고 소주 한 병만 시켜봐 이거 해야 되고 그거는 또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세에 맞춰서 풀베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베팅은 항상 상남자라면 해야 될 첫 번째 단계죠. 근데 풀베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럴 때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돈이 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꾸 신용이란 게 들어가네. 그러다 보면 이게 1,000만 원 있으면 증권사에서 1,000만 원 빌려줘가지고 같이 2,000만 원을 매매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매매하다 보면 이게 2,000만 원이 내 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 빌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주식이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베팅하다 보니까 2,000만 원에 30%를 한다 그럼 600만 원을 벌거든요. 그냥 1,000만 원을 했었으면 300만 원밖에 못 벌 거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30%가 아니라 60%가 발생합니다. 기분 되게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게 내 돈인 줄 알고 그냥 그때부터 마구 매매하는데 그러다가 약간 멈칫해서 혹시나 이게 손해가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는 1,000만 원으로 만약에 3%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손해 볼 거를 2,000만 원에 담고 60만 원을 손해 봐요. 그럼 6%를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풀베팅의 의미는 레버리지까지 빡 쳐서 잠깐만 마통이 어디 있더라 이것까지 해서 다 가미해가지고 풀베팅을 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규모에 맞게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조금 좀 이거 한 일주일간 조정 받겠네 그러면 그냥
갖고 버틸 수 있을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또 풀베팅했다가 휴증을 많이 봤어요. 장은 좋은데 가다가 또 한 뭐 일주일 정도 약간 좀 조정받는데 내 계좌는 갑자기 뭐 10%가 빠져버린다. 이거는 주가는 원래 5%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베팅을 신용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진 거죠. 예,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내가 얼마큼 잘 아꼈었던 돈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주식 시장이 한때 주춤하다가 다시 회복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 실행하기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외부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위기와 기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기와 기회를 구별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싸지잖아요. 그럼 일단 들어가세요. 주가가 싸진다. 갑자기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우르르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은 90%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그런 때는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저 고점에서 뭔가 변화와 함께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패턴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으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데 어떤 이런 뭐 외부적인 변수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변수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수 기회가 90%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 쪽에서 보통 보면은 주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안 가다가 이런 변화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면은 아이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러면서 그냥 갔다가 같이 손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 네 그러고 나서 나 안 해 주식 이제 다시 나한테 주자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음주는 하죠. 같은 주자다 보니까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단기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받고 올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불안해요. 뭐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심리가 약간 그 전부터도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이제 빌빌빌 거리고 있다가 뭔가 딱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항상 그때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저희가 중동 박사가 돼버렸어요. 막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탄생부터 다 알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막 모르던 이스라엘 총리의 뒷배경까지 다 알기 시작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왜 그런 의도까지 해서 분석을 다 뭐 영상 이제 저희도 그런 거 많이 나왔었죠. 성장률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 몇 개만 보고 시작하면 다들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면은 못 뜨는 게 뭐 거의 장문의 메시지들이 쫙쫙 떠가면서 딱 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막상 그런 거 분석하고 볼 시간은 있어도 주식에 대해서 만약에 그럼 그거는 이거는 판단이 거기가 단기 저점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하는데 액션을 못 해요 저희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공부를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해서 맞아.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주가도 올라가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공부는 덜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를 통해서 중동의 역사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과 또 이슬람 교회 갈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그게 지금 살 기회인지 팔 기회인지를 더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더 먼저고 저희는 이제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들이고 뭐 앞으로도 평생 숟갈 못 들 때까지도 주식할 것 같아요. 아니면 AI가 돼서 음성으로 얘기해서 854 할 때까지도 제 나이가 이제 그때도 뭐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럴 때까지도 주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럴 가운데에서도 내가 판단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I가 매수 매도는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투자 아이들은 보강하고 이럴 때는 내가 주식을 사는 때다. 아니면 많이 올라갔는데 징후가 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미리 팔아놓고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주식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게 6월 2일 그때 선거 끝나고 바로였으니까 6월 초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월 달에 2300선이 안 되다가 2300선 밑에까지 있다가 복귀해서 한 300포인트 올라왔고요. 거기서 3000선까지 2600선 부근에서 3000선까지 한 40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400포인트 동안은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푸시가 된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그러면 저희는 정부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그 눈높이만큼의
변화가 들어오니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추경 예산이 지금 뭐 20조, 30조 얘기하다가 30조까지도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뭐 야당 지금의 야당이죠. 예, 야당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용인해 줄 것이냐. 그리고 또 돈을 어디 쓸 것이냐. 특히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죠. 네. 재난이라는 표현이 좀 심리적인 재난이죠, 저희. 네, 그렇죠. 그거 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그 지원금을 7월 만약에 국회 통과되게 되면 바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5에서 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 받으시는지 이제 안 물어볼게요. 네. 네. 뭐 어디 쓰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앵커님은? 아, 그 저요? 들어온다. 예. 만약에 뭐 돈이 많으시니까 15만 원 들어온다고 치고요. 네. 네. 어디 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네. 먹을 거에 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저희 예전에 코로나 때도 재난지원금이라고 한 2번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쵸.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그때 그거 가장 그것도 이제 모든 게 다 주식에 대한 마인드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많이 그래서 움직였던 섹터나 종목들이 뭐냐면은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 약간 공돈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첫 번째 외식. 네. 일단 야, 돈 들어왔다. 치킨 좀 시켜봐. 요거. 예. 치킨 관련된 상장된 종목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거 가지고 뭘 쓰나? 그래도 공돈이다 보니까 또 어디 멀리 나가지 못하고 다 마스크 쓰고 가야 되다 보니까 편의점 갑니다. 맞아요. 편의점 마트 가서 쫙쫙 긁고 카드 포인트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네. 이번에도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거 들어오고 또 좀 몇 번 쌓이신 분들은 아니야 이거 나라에서 주는 건데 나의 외모에 바꾸겠어라고 하시면서 거기다 좀 또 그 사이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사람들하고 대면이 적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때 좀 바꿔야겠다 싶어. 그때 좀 했었어야 돼서 저도 아니요, 충분히 멋있으세요, 대표님. 됐습니다. 그냥 인사말로 듣고요. 그때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만약에 했었으면 어떤 변화가 나냐면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아마 이번에도 조금 더 좀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도 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런데 한번 과거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런 또 내수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도 보강되는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는 2025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제가 전방은 잘 못해요. 보통 그래요? 민방꿀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가면 이제 꿀. 네. 진짜요? 네, 그렇게 전망은 보다 예측은 하는데 예측보다 시장에 맞게 그대로 대응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좀 편하게 가는 거고 예측한 거와 좀 반대로 아니면 또 예측한 거와 좀 다르게 좀 약하다 그러면은 또 대비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리고 또 시장이 약간 이제는 저평가 종목들 있죠. 싼 종목들.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싼 종목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올해 초나 아니면 작년만 하더라도 PBR이라는 자산 기준 대비해서 PBR 대비해서 뭐 한 0.2, 0.1이라는 종목들 속출이 많았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요즘 만약에 검색해 보시게 되면 PBR 기준으로 이렇게 쫙 소팅을 해보게 되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싼 종목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또 지수 3000 시대인데 이렇게 싼 종목 있으면 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움직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저평가 종목의 탈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라도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일단 싼 거 찾아보세요. 네, 저평가인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PBR 기준으로 소팅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0.2배 종목들이 나와요. 이게 보통 보면 철강주 이런 건 아직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적자고 뭐 그냥 회사도 좀 그러면 실적도 막 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고 어떤 또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여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혹시나 그게 우리는 또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거 좀 품목별 관세 없앤다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 폭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쪽에 좀 마음의 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렇게 되면은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싼 종목들은 이렇게 딱 눈을 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액션을 할 준비 또 관심 종목 이런 데 넣어놨다가 좀 매매를 할 준비 이런 거 해가시는 게 하반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3천을 돌파하면서 어떤 분들은 일부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대표님께서는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그 낙관적 전망의 근거가 뭘까요? 근거는 그냥
감? 예, 애니멀 센스, 예,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논조는 예, 돈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진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배경들은 수출이 잘 되고 뭐 이제 수주 잘 받고 하는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실적이 잘 돼서 와 우리 주식시장 괜찮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식시장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부터 어떤 유동성 증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오른다. 근데 그 유동성의 힘 때문에 그게 버블이죠. 네, 버블은 올랐다가도 금방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저희가 느끼긴 했었어요. 2020년도 코로나19 때 그때 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체력 정도까지는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울고 있는 얘기만 하면 울컥하고 있는 삼성전자, 구만전자, 9만전자 때 그 비애들, 그때도 지수가 3천선이었는데 지금도 3천선인데 그때는 9만전자, 지금은 6만전자, 갑자기 울컥하고 있네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삼성전자가 맞았지만 지금은 또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수가 3천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는 또 주도 섹터는 다 바뀌어 있어요. 종목 같은 섹터에서 주도주는 바뀌어 있고. 그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잘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그걸로 베팅해야지 하다가 또 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동향들을 좀 밀접하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섹터에서 어떤 게 그러면 그때는 이게 실적이 제일 좋았었고 시장을 주도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쪽이 시장을 주도하고 2등 주고 3등 주지만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베팅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두는 게 맞겠다라고 봐져갖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앞으로 더 오른다. 저는 지수가 얼마까지 간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수에 베팅하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는 만약에 그럼 여기서 30%가 올라가는데 나 30% 올라간 거 가지고 만족해. 그러면 그냥 지수 관련된 ETF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손맛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지수 올라가서 그 정도까지 보다 그래도 지수 올라가는데 집 좀 알아봐 이렇게 될 정도로 약간 좀 세게 수익이 나는 걸 더 원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지수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종목과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주셔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아까 SK 하이닉스랑 삼전 나왔는데 지금 베팅하신다면 둘 중 뭘 베팅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모를 때는요. 반반? 그 무만이. 그렇죠. 양념 반, 후라이 반, 무만이. 지금은 삼성전자도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느니 삼성전자를 베팅하기 위해서는 이따가 삼성전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HBM이라는 거,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던 HBM을 똑같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거는 벌써 한 2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로 들어간다 만다 이 얘기 HBM3E지만 근데 그게 통과가 돼서 밸류를 저희가 적당하게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를 쭉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조금 갔었어요. 그걸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근데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를 막 내려고 하는데 처음에 TSMC 따라잡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잘 기술력에서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정상에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3나노, 2나노, 2나노 이런 쪽에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 쪽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수주를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디램에서 돈을 벌어도 같은 반도체 사업부는 그 시스템 반도체가 깎아먹다 보니까 제대로 수익이 못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실적을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실적 대비 주가를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아직까지도 이 상태에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PR이 6배예요. 올해 실적 나온 거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12배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뭘 사야 될까요, 지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좀 비싸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베팅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많이 하이닉스는 거의 뭐 30만 원대 근처까지 와 있다 보니까 저 많이 올라서 아니야.
아직 삼성전자 사야지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또 저거 그러니까 좀 실적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파운드리, HBM 이게 성과가 나와줘야 그 다음에 아유 이제 실적이 제대로 돌아가겠네 싶어서 베팅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는 정도밖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지수가 올라간 거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9만 전저대 물렸다가 좀 물 타가지고 한 뭐 7만 전저쯤 있다. 그럼 올라오게 되면은 예, 좀 슬프죠. 네. 그렇지만 그때 좀 빠져나오시고 네, 다음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몰랐네요. HBM이랑 파운더를 또 삼성전자가 이겨내야 되는 과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요? 지지부진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맞아요. 신뢰감. 그래도 삼성인데 뭐, 그래도 우리 제드래곤 형님이 이러면서 뭐 뭘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뭐 예 그런가 보다 싶은 이런 마음이죠. 그거를 아직까지 남은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분출을 시켜줄 수 있도록 예 삼성 화이팅 네 그렇게 외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5천 달성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핵심 과제요? 뭐 기승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부 정책이 그렇게 따라와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와 줘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도 아니 대한민국 증시에서 PBR 1.5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다른 저 우리보다 못하다기보다는 뭐 그냥 저희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서 느끼는 그들의 감성적인 이런 측면보다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더 잘 산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증시는 그 정도인데 우리 증시는 이 정도다. 그럼 뭔가 여기 증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시만 보게 되면 우리 후진국이고 태국이 선진국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PBR이 1.4배 받고 1.5배 받고 있고 우리가 1배 받고 있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그 정도로 받고 있는 시장이면 더 좋은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끌어올리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못 갔던 대표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하는 거 있죠. 한국 증시는 이렇게 분위기 보고 있다가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회사를 물적 분할을 시켜서 IPO를 시킵니까? 상장시킵니다. 가장 욕 많이 먹었던 게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게임즈 들어와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딱 들어오다가 하도 이거 좀 하여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딱 스톱을 했죠. 예, 그런 쪽에서 잘했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카카오 미용실까지 나올 뻔했어요. 저희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게 창법 개정의 가장 큰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의 의무가 당연히 회사에 지금은 현재는 회사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주까지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주주에게 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결정이 너희 잘못됐어라고 주주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난다. 그럼 액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서 왜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냐면은 지주사 종목들은 그러니까 밑에 보통 한 10개를 갖고 있어요. 자회사가. 그러면은 기회만 보게 되면 이거 잘 키워가지고 증시에 대비시켜가지고 그러면 상장하게 되면 이만큼 상장 차익 나오니까 그거 갖고 다 내 돈 하하하하 이렇게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키워놓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회사가 크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가치를 다 지주사가 받아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더 이상 이제 물량 부담들.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수익은 안 나요. 다 이렇게 중복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막겠다 그러면 이건 언젠가 누군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죠. 그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자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상법 개정되면은 지주사는 조금 더 떨어질까요? 잠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통해서 이벤트 때문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주춤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재평가가 나온다. 많이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종목들은 잘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미 많이 오른 주식 앞으로 더 간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평가된 주식을 쌀 때 막 사서 모으고 그리고 나중에 고점 찍으면 그때 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의견이 정말 분분한데 지금 시장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원래 한국 증시에서는 싼 건 비지떡이다.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그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퍼 저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평가받는 종목들은 앞으로 1년 2년 뒤에 가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퍼입니다.
그런 쪽에서 고퍼를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높았어요. 그리고 또 좀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성장을 한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겠지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있죠. 그러니까 네. 즉 저평가 종목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가치 투자가 이제 다시 한번 부활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는 싼 종목들 이건 다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어. 봐서 아마 그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지금 아직까지도 상장된 종목들 쪽에서 아직 뭐 500개, 1000개는 네.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이제 이게 3000인지 아니면 지수가 2000인지 모를 정도로 네. 막 소외돼 있다가 이제 막 살살살 올라오는 종목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소외됐는데 딱 보시게 되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네. 약간 싼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시장에 따라서 이제 언젠가는 레벨업 되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 종목들을 지금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많이 투자하실 거면 네. 많이 이미 오른 주식이 있고 저평가된 주식이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비율로 갖고 가시고 싶으신가요? 많이 오른 주식은 벌써 갖고 있겠죠. 네. 네, 내가 갖고 벌써 주식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네. 해서 갖고 있는 건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지금 이제 새로 편입을 한다 그러면은 저평가준 종목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찾아가지고 그거 조금씩 들어가 보고 이제 반응 나오나 안 나오다 보고 그게 이제 거래 확 터지면서 움직인다. 그럼 그때 물타기 말고요. 네. 주식은 불타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올라갈 때,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러니까 보초 병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갖고 있다가 네. 이게 이제 갈 때 가나 안 가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게 확인된다. 그럼 그때 오케이 딱 걸렸어. 너도 거기 딱 기다려. 그러면서 거기 그런 종목들을 비싸게 좀 사줘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거래 불타기. 터지면서 너무 손 떨려요. 원래 주식하는 거 손 떨려요. 돈 내가 원래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렇죠.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왕창 넣고 주식 매수를 처음으로 하라라고 하게 되면 매수 못합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네. 매수매도 이거 와 이 정도 금액이 내가 다 들어가 이러다가 한 주 매수하고요. 근데 한 주 매수하고 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분위기를 봐가시면서 점점 늘려가시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네. 1등 대장주 뭐가 될지인데 어떤 종목을 대장주로 꼽으세요? 대장주라고 하면 되게 좀 모든 많은 걸 네. 담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장주 하게 되면 딱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K something, K 특산품 이게 대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 한국 것만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섹터가 누구와 다른 걸 대체할 수 없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물론 많이 올랐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배는 글로벌 조선사 쪽에서 그 동안에 가장 좋았을 때가 이제 2008년도, 2010년도 그때 이제 그 중국 시장이 막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중화공업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때 뭐 조선주들 10배는 기본이었었고요. 막 그렇게 났었죠. 그러다가 거의 10몇 년 동안 거의 2025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정체를 보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배는 전 세계를 봤었을 때 누가 잘 만들 수 있냐? 일단 중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술력은 아직까지 좀 친환경선부터 뭐 LNG선 이런 쪽들은 한국이 더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미국이 그러면 중국에서 맡기겠느냐? 안 할 거 아닙니까? 한국밖에 못 하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딱 역학 구조를 보니까 한국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일본이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땐 한다고 해서 뭐 지금 부흥시켜서 되겠어요? 지금 일본이 가뜩이나 지금 인력도 제대로 배치를 못할 텐데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그런 것처럼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조선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방산도. 네. 요즘 이번에 또 인도 파키스탄 또 잠깐 국지전 나왔었을 때 그때 많이 했던 얘기가 저거는 중국산, 이거는 한국산 포 대결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국보가 막 차올랐지 않습니까? 이 K9 자주포가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한국이 잘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미국이 하고 싶은데 우리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맹에서 밸류체인 상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약간 제조업지 많이 낙후됐어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신경도 안 썼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그나마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도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많이 커 올라왔죠. 근데 중국 쪽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절대 이제 손 안 대는 쪽.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대안들을 한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쪽에 대한 섹터들 이거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조방원 많이 들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원조방 하면 안 될까요? 원조방. 예, 말음 이상하다. 예, 조방원.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대장주 네. 매수 매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종목들 많이 올랐으니까 다 차익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라고 할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은 아직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랐지만 이쪽 아까 말 조방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력기기 이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전력기기도 같이 봐야 될 쪽이고, 근데 이것들도 많이 오르고 사이클 따라서 지금 장기 사이클 때문에 네. 벌써 한 2, 3년 동안 계속 올라왔던 섹터들이에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실제로 조금만 잘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가 또 우르르 빠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큰 이상 없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요. 그런 타이밍을 노리셔야겠죠. 조정 나오게 되면 네. 좀 의외의 변수 때문에 그게 해당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크게 수주잔고를 뭐 무너뜨리거나 그런 변화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 섹터가 일단은 주도한다라고 보시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거기를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이제 조정에 살짝 들어왔을 때 바로 들어가는 전략이 그렇죠. 있다. 그것도 다 사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사는 타이밍이 시장의 타이밍과 딱 맞게 저점이라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제 타이밍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 3번, 2번 정도 나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딱 들어가고, 네. 근데 내가 신도 아니고 네. 예, 시장의 타이밍을 어떻게 딱 맞춥니까? 그쵸. 네, 그래서 쭉 나오고, 근데 살짝 반등할 때 또 빠집니다. 근데 이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손절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잘못 샀나 봐. 어머 어떻게 이거 큰일 났는데, 근데 그때 보게 되면 딱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많이 가던 섹터가 고점에서 딱 꺾인다 그러면은 큰 그림을 안 보고 단기간에 시세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부분의 이번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네. 쭉 가다가 수주 잔고가 조금 흔들리고 실적이 생각보다 약간 미스가 나다 보니까 주가가 3일 동안 연속으로 빠졌어요. 그것도 뭐 10몇 프로씩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네. 제가 뭐 증권 방송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패널들 다 보면은 거의 다 그랬어요. 이제 끝났다. 네, 이거는 반등시 매도. 그래서 전력기기 사이클이 수주가 이제 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증가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증가율 따라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때 확신이 많이 들죠. 살 때구나. 예. 네. 10명 중에 8, 9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웬만한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흔들릴 만한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단순한 실적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적이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큰 트렌드가 거기서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기회가 더 맞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조선주 참 뜨겁잖아요. 네. 근데 최근 대표님께서 출연하신 영상 보니까 네. 방산 조선보다 더 큰 기회가 있는 이 주식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섹터일까요? 썸네일 그대로 쓰시려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딱 3개만 봐라 이러면서 네. 그거 쓰시려고 하신 거죠. 네,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나 싶기도 한데, 네. 예, 근데 뭐 언제적 걸 보고 쓰셨나 모르겠지만, 네. 예,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나오는 방산, 조선, 원자력, 전력기기 네. 요 4가지는 놓치지 마셔야 될 것 네. 같고, 또 하나 확장하게 되면은 화장품 임용기기까지 이쪽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딱 보게 되면 한국이 잘하는 거, K 특산품 네. 가까운 쪽들은 여기가 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보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보시고, 네. 그건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아까 싼 종목들을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함께 바뀔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증권사, 지주사 이 두 개를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올해 초는 아니고 한 4월달, 5월달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이 시행이 되게 나면 그때는 약간 좀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때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은 그래도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좀 사고 치던 회사들이 네. 사고를 이제 못 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제 가치를 받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때 주춤하거나 좀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지주회사,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지주사 관련주를 쭉 쳐보게 되면은 무지 많습니다. 거의 막 40개, 50개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판단 기준은 첫째로는
사업회사들을 보면 돼요. 지주회사에 그 해당되는 그 사업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가치를 보시면 됩니다. 가치가 뭐냐면 PBR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저평가된다. 자산 대비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PBR 0.5, 0.6 정도면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자사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거 내가 아직 그거 회사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일궈서 내가 내 회사에 갖고 있는 돈인데, 그래서 그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럴 거면 그냥 개인 회사를 만들지 왜 법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주들을 위한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자사주를 소각적으로 갈 푸시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럼 몇 가지 그런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주회사 쪽들은 아마 좀 이렇게 선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 증권사는 그냥 그겁니다. 시장이 강할 때 증권주 사는 거 맞아요. 그런 쪽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 그럼 다 미국 증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보던 혹시 앵커님도 미국 주식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미국 주식도 경험상으로 좋은 겁니다. 갖고 계시고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좀 환율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 주식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수익 다 나셨잖아요. 지금 다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제 말을 짧게 하시네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서 나오는 과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마다 또 다르긴 다르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에는 약간 또 그때는 미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증권주 쪽에서 거기서 또 수익이 났다가, 이번에는 한국 주식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또 넥스트레이드라고 그래서 12시간 거래되죠. 그쪽에서도 의외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목표치가 옛날에 한 거래소 거래는 한 30% 정도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그 이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증권사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증권주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고리 대금업 보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증권주는.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신용장고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용장고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빌려주면은 그냥 돈으로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자 때입니다. 이자가 꽤 비싸요.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신용 이자가 꽤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용 챙겨야지. 그러면서 이거 증권사 저 증권사 다시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대면으로 편하게 계좌 개설이 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막 고리로 신용 이자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신용이 옛날에는 한 15조, 16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0조까지 넘어갔어요. 그럼 벌써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거기다 이자를 치게 되면은 그들은 돈을 얼마나 버는 거? 가만히 앉아서만 하루 이자만 얼마를 버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리대금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죠. 신용이 늘면 늘수록 그거는 더 이자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기준이나,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가치를 좀 올리자. 한쪽에서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회사들은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한 50%씩 올라오고 막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 받을 때 사셔야겠죠. 흔들릴 때 그런 때 쪽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한국 시장이 레벨업 되면 기회는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주하고 지주사 관련 주식들은 이제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시장이 많이 올라서 출렁 있는 매물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약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좋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있는 거 팔아요부터 나오는 거죠.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본전이나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할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할까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AI에 대한 관심도 요즘 굉장히 뜨겁잖아요. 최근 두산 부럽지 않은 AI 라인업 중소형 지주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아마 지금 채널
특성상 네. 종목 추천의 성격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지금 해봐야 이제 막 올라온 종목들이 네. 추세적으로 계속 강하게 올라왔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네. 그거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세 가지 네 가지만 확인한다고 하시더라도 네. 이거 눈에 띄네. 네. 아 김 대표가 이런 거 얘기했구나. 이거 참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또 시총이 보게 되면은 이게 지주사가 높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뭐 2천억대, 3천억대 이제 종목들인데 보통 이제 나가서 강하게 얘기하게 되면 한 5천억대 이상 되는 종목 가지고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볼 텐데 이게 고르다 보니까 네. 조금 좀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해서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사봐야지 하는 그런 게 될까봐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소형 지주사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더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제가 좀 실생활에 보여주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현대백화점 잘 알잖아요. 네, 그쵸. 현대백화점으로 잘 아는데 현대백화점도 이제 승계가 완물이가 되고 그러면서 지주사 쪽으로 편입시키면서 약간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그 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만 잘 알고 있지만 지주사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현대지앱홀딩스나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지누스라는 이제 매트리스 업체도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구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지분이 그러니까 갖춰지기 시작하는 쪽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종목들도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런 게 변화가 되면서 관심을 가져질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구나 생각하시게 되면 요거는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와서 검사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중소형 지주사로 한 수익률이 얼마 안 났어요. 그러면 체벌 네, 안 됩니다. 그냥 잘 수익 내셨으면은 이제 슈퍼챗도 쏴주시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네. 저평가된 종목들 모으는 게 지금 딱 좋을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고점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2차 전지 같은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잠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속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까봐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차전지 쪽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활동하면서 언급은 드렸었고,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동안 내내 다니면서 저 출연하는 방송 동안에 네.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 다 왔습니다. 요 가격대에 파세요라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제 댓글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네. 추천해놓고 아무 얘기도 없죠. 그 주가 급락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일주일 동안 내내 똑같은 앵무새처럼 얘기해서 이때는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또 그래요? 2,000원쯤 막 들 때다 보니까 네. 여기서 야 이거 500만 원 갈 거를 120만 원대에서 팔라고 한다고 네. 저런 근데 욕 먹. 지금은 또 이래서 욕 먹고. 네. 2차전지를 바라볼 때 지금은 제가 매매하는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는 네. 딱 그렇게만 말씀드려요. 많이 빠지면 사시라고. 어. 네, 그거 많이 빠지면 그때 기회를 사서 근데 그것 가지고 또 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만약에 2차전지가 물려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거는 놔두고 새로운 계좌 쪽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뭉쳐버린다 그러면 저 마이너스 50% 이상 나는 계좌에 또 들어가게 되면 아무 티도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좌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뭐 시간 걸리고 지금 못 팔아라고 하게 되면 두시고 이쪽에서 다른 계좌에서 낙폭이 단기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사세요.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추세라는 게 이게 역행 추세거든요. 이렇게 내려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힘이 있습니다. 네. 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수익 나게 되면 챙기고 그럼 그거 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몇 번 한 두어 번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뭐 50%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20-30%가 수익 난다. 자신을 갖게 돼요. 합치게 되면은 이거 그럼 수익 난 거와 이거 손해 본 거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20%대를 확 줄을 거예요. 안 해보셔서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내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노력도 해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성과가 낼 수 있는데 그냥 주식은 그냥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주식은 얼마큼 내가 네. 케어하고 이제 하물며 집에 있는 화초에도 물 주고 매일 보면서 이제 닦아주고 그래서 네. 윤이 잘 나네. 그리고 이거 네. 꽃 필 때 언제 됐지 이런 거 네. 생각하시는데 네. 주식 계좌는 왜 돈 넣고 방치를 하세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네, 올라오게 되면 좀 줄여주시고 안 좋을 때 대비해서 줄였다가 또 빠지게 되면 다시 이걸 채워놓으시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바이앤홀드, 이렇게 바이앤홀드가 아니에요. 그건 바이앤 무덤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장기 투자 해야지 하고서는 일부러 안 봤거든요. 이제 주식은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 투자 그리고 네. 사놓고 그냥 하다가 처음엔 그러다 잘 안 가니까 네. 이게 뭐야? 그래서 팔았다가 샀다가 네. 이거 해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가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서 바꾸게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장기 투자를 했다가 한국 증시는 네. 한국 증시의 가장 특성은 사이클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대부분의 사이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도 대한민국 1등 기업마저도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네. 그러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좋을 때 사게 되면, 그러니까 좋을 때 사게 되면은 메모리 사이클 한 2, 3년 동안은 거의 그냥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았을 때 이게 그 고점까지 오느냐? 이번 같은 경우는 안 와요 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을 때 사는 버릇이 있어야 되고, 그럼 좋을 때는 점점점 줄여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또 안 좋을 때 사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제 와 지금 시장이 3천선 왔어, 네. 와 남들이 다 산대, 그래서 오 하면서 주식 사면 이건 또 안 좋은 전략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3천선인데 거기까지 모든, 그래서 제가 저평가 종목들, 싼 종목들을 보시라는 얘기가 네. 그런 3천선인데 아직까지도 못 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물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올라올 게 아니냐. 저평가에 놀릴 쪽으로 바라보는 게 그런 쪽이죠. 그렇지만 또 주도를 하고 있는 조방원 전도 네. 예, 전력기기 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꼭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예, 같이 또 흔들리게 되면 네.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들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 올라오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내 시장이 가진 가장 큰 투자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죠. 딱 하나. 저희가 이 정도까지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약간 좀 타협에 의해서 예, 그리고 기대감을 그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실망감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안 그러길 바라야겠죠. 근데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많이 믿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배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당장은요. 네. 예, 근데 그런 변화라든가 그리고 그밖에 나머지 뭐 미국발 뭐 나오는 뭐 관세 협상 관련된 쪽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악재는 그렇게 심각한 악재는 아니다. 네. 한쪽에서 그게 만약에 악재로 해서 시장을 끌어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살기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차피 지금 내부적인 흐름들 쪽에서 국내 내부적인 저평가를 끌어올리는 쪽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건 기회로 봐야 되겠지. 그거를 단순하게 악재로 본다. 외부적인 지금 리스크는 내부가 변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외부적인 리스크 때문에 맞춰서 밀린다 그러면 기회로 보시자. 네. 근데 만약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네. 말했던 정책들을 기대만큼 못하면 저희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야죠. 네. 조방원전. 네.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확대됐던 거는 네. 실망감이 더 커질 거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싼 종목들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가 싼 거를 변화가 되려고 했었는데 그 변화가 되는 게 또 허들에 걸렸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죠. 주도 섹터 쪽으로만 한정지어서 매매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철저하게 K 특산품 쪽으로만 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까지 맞춰주고 또 외국인들도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이제 그때부터는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지주사, 저평가 종목들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특히 내수 쪽의 종목들이 아직 네. 싼 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주식 시장에서 큰 돈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네. 뭐라고 보시나요? 큰 돈 벌기 위해서는 큰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만드는 게 주식. 예. 1억 버시려면 2억 갖다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 돈 벌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중 관리. 비중 관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가장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나 이거 갖고 있었는데 주식이 만약에 5배가 올랐어요. 네. 1억이 있었는데 5억으로 됐습니다. 네. 그 상황 쪽에서 그냥 1억 사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단 0.0001%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사람 우와 이거 나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네. 거의 추세가 결국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리브로스를 치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갔었을 때 그 이상으로 좀 과하게 올랐다 그러면 줄였다가 다시 생각보다 실망감 때문에 쫙 밀렸다 그러면 그때 샀다가 다시 한번 늘렸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100주를 샀어요. 근데 가는데 이게 나 이거 좋은 종목이라서 생각하고 꾸준히 갈 거야. 그런데 먼저 반응을 해서 좋게 나왔다 그러면 30주는 털었다가 그랬다가 그러면 저 나중에 5배 갈 걸 왜 그중에 30주를 털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와 여기까지 끌고 왔어. 와 나 5배 벌었어 라고 하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서 저희가 할 일은 아까 그래서 좀 물도 주고 그리고 토양대 비료도 주고 거기다 또 약간 좀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게 왜 주식시장에서도 중요하냐면은 그냥 둬서 가는 것보다
아 그런 거 만약에 그러면 이걸 미처 못했어요. 근데 정리를 못했는데 급하게 나왔다. 그러면 참아야 되든가 아니면 그때는 뭐 추가로 약간 마통을 그때 그때 쓰든가 뭐 약간 전략을 통해서 약간 좀 여유는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주식을 다 사면 안 되고요 또. 네. 그런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샀던 거는 다시 좀 빠르게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 싸게 산 거 좀 주고 이 정도만 끝까지 가겠어. 부담 없이 끝까지 가겠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번 그걸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컨트롤 될 수 있어. 그러면 올라오면 이 정도쯤 되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더라. 그러면 팔고요. 또 보다 보니까 사람들 다 그거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약간 좀 주춤해야지. 그럼 그때 다시 샀고 이런 것들이 근데 하다 보면은 또 그냥 이번에 두산 어드너빌리티처럼 그냥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해서 좀 줄였어요. 근데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계속 조정도 안 나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배는 아프지만 요즘 두산 어드너빌리티 지금 처음에 출발해서 2만 원대 샀던 게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아직까지 전문가들 쪽에서 갖고 있다는 분 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아직 있는데 얼마가 있냐면요. 다 잘라 먹고 요만큼 남아 있어요. 요만큼. 근데 그거라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안 흔들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다 보면 좀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다들 그래요. 보통 이렇게 좀 근데 그걸 제가 후회를 하지 않는 게 비중이 요만큼 남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걸 그러면 어떤 조정이나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내가 좀 다 끊어냈던 거 다시 살 수 있는 현금이나 내 자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네. 근데 배 아파요. 네. 배 너무 아프죠. 예. 대표님 사이클하고 기업 실적 둘 중 뭘 더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 증시는 그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이클과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을 먼저 보시는 게 산업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실적이 적자나거나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차피 사이클이 바닥일 때입니다. 그러면 적자날 때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길게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몇 배 났다 이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자나고 회사 망하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러시아 쪽으로 그 드릴십을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났는데 그걸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못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거 하게 되면 거의 몇 천억대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는 사람들이 다 그랬죠. 삼성중공업, 조선업도 엉망인데 망한다. 그때가 살 때입니다. 그때가 살 때고 그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죠. 네. 근데 사이클을 보게 되면 바닥일 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사게 되면은 가장 싸게 근 한 5년 동안에 제일 싸게 사는 거죠. 그런 쪽에서 나와서 좀 버티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흑자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이클 산업은 흑자 나기 시작하려면 팔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거는 그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쪽인데 그때는 파는 게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이클 산업인데 사이클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수주는 그러면 사이클을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 나왔던 조방원이 대부분 다 그래요. 기계 산업들입니다. 수주 산업들이에요. 근데 안 좋을 때 샀다가 잘 갔다 보니까 한국이 좀 더 특수한 역할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래서 수주를 계속 받기 시작하고 수출도 계속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연장되는 거죠. 그럼 일단 지금 갖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또 흔들리면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밀도 높은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마 주식시장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시장 좋은데 뭘 좀 어떤 쪽을 생각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요 액션입니다. 생각만 하지 마세요. 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3천 넘었는데 그러면 액션이 더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지금까지 예금은 금리 떨어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찾아오게 되면 더 가치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준비를 한다는 입장 쪽에서 정부도 그런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또 관심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나중에 한 3년 뒤에 다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금 가서는 다들 또 부자가 되셔서 예전에 그 친구 얘기했던 거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설정, 알람 맞나요? 맞아요. 조태구알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